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 몸의 닥터 강의를 맡은 류마퍼스트 내과 정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마 퍼스트 내과 송란입니다. 네. 오늘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 대해서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들 질문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짧게 강의를 하나 준비한 것은 류마티스 질환 어디서 진료받아야 할까? 류마티스 내과 의원과 대학병원 중에 고민이 되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명 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시간이 사실은 매우 길긴 합니다. 20년 이상 지금 대학병원에 있다가 저는 이제 내과 의원으로 류마티스 내과 의원을 지금 근무한 지가 한 2년 조금 넘었고 우리 송란 원장님이 지금 이제 3개월 조금 넘으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이런 환자분들은 의원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 하는 환자들도 있고 또 좀 빨리 오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류마티스 내과 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도 대학병원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대학병원에서 또 의뢰해 주셔서 저희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상호 보완적인 역할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환자분들께서 내가 대학병원으로 꼭 가야 하냐 아니면은 또 의원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가 이런 고민들을 종종 저희한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짚어가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신에 걸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진료의 효율성도 높이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늘리면서 의료 자원을 최적화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류마티스 내과 의원과 대학병원 간에 어떤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이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환자와 그리고 의사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전체 가지고 있는 의료 자원의 배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들로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류마티스 질환이 이제 전신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어떤 질환을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게 이제 주요 장기를 침범하거나 여러 군데의 장기들을 침범을 해서 하나의 과가 아닌 여러 다양한 과들의 함께 진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잘 치료를 받다가도 그런 치료가 필요할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좀 대학병원 쪽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또 대학병원에서 잘 조절되는 환자들은 오히려 집과 가깝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원에서 또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환자분들을 위한 적절한 진료기관이 어딘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저도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잘 하고 계시던 중에 무릎이 갑자기 붓고 아파서 오셔서 진료를 받고 가신 분이 계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루푸스로 치료를 잘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열이 나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시니까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본인이 다니고 계시던 외래로 연락을 하는 것이 나을지 또 어떨 때는 이런 이제 가까운 내과 류마티스 내과 의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몇 가지 저희가 우선은 이제 증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주로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중증의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라 하더라도 질환의 활성도가 높고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의뢰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근육염이나 혈관염과 같은 중증의 희귀난치 질환의 경우에 대학병원 진료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질환의 활성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금 이제 영어로 몇 가지 써드렸는데 다스28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활성도 툴이고요. 에즈다스나 바스다이는 강직 척추염 환자들의 활성도를 보는 툴입니다. 그리고 슬레다이나 바일락 같은 것은 이제 루푸스 환자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다음 다스28을 대표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절에 어떤 염증이 있는, 그래서 환자가 통증을 느끼고 의사가 진찰했을 때 환자가 압통을 호소하고 의사가 진찰했을 때 부종이 있는 관절들을 체크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그리고 의사의 진찰 소견, 그리고 피검사에서의 염증 소견들을 종합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크게 묶어서 종합적인 점수를 평가했을 때 충분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활성도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든지 할 때 치료 전환을 위해서 대학병원 진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자 38세의 전신홍발 루푸스 환자분이셨고, 이분은 2020년도에 진단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포함한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전신의 근육통과 열감, 피로감으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검사를 해보니까 루푸스 활성도를 반영하는 보체의 수치가 매우 감소되어 있고 빈혈이 헤모글로빈 8.4까지 떨어져 있으신데 망상적혈구 수치가 늘어나 있고, 그리고 직접 쿰스 검사 양성, 그래서 루푸스 자체가 급성 악화를 보이면서 자가 면역성의 용혈성 빈혈을 보이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증량이 필요하고 향후 생물학적 제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대학병원으로 의뢰하고 진료를 이어서 진행한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 루푸스라 하더라도 개인 류마티스 의원에서 진료를 잘 받으시다가 어떤 활성도가 나빠졌다. 그리고 고용량의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면역 억제제의 경우에 정맥 주사가 필요한 경우 전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경우인데요. 요 그림은 이제 전신경화증 환자에서 여러 가지 다기관을 침범한 케이스들입니다. 위장관을 침범하거나 폐에 침범,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 그러니까 심장 침범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장의 침범, 이런 이제 중요 장기, 그리고 이제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경우에 다학제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학병원 진료가 더 합당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루푸스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이 대부분이 전신을 침범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여러 기관들에 뭐 동시다발적으로나 순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왼쪽 그림 같은 경우 이제 루푸스 환자에서 침범할 수 있는 기관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주요한 기관으로는 뇌를 침범을 할 수도 있고, 뭐 신경이라든지 심장, 또 폐, 뭐 장, 모든 기관들을 사실을 침범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주요 장기를 침범을 했을 때 그 다음 단계, 아까 벨리무마비라고 하는 어떤 생물학제제도 소개를 드렸지만, 뭐 그런 다음 단계의 어떤 치료제를 위해서 또는 여러 과들이 함께, 뭐 폐에 침범이 있을 때는 호흡기내과도 함께 좀 진료를 봐주셔야 되고, 폐동맥이나 심장 침범이 있을 때는 또 심장내과 선생님들과 함께 협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과들이 함께 진료를 볼 수 있는 대학병원이나 이제 3차 병원급으로 진료를 의뢰하기도 하고요. 또 이 환자들이 또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 나빠진 경우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원급보다는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 진료를 이제 권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항인지질 증후군이라고 해서 실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어떤 항체들이 혈관 내의 혈액을 뭉치게 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혈관 내에 혈액이 뭉쳐지다 보니까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급성기에는 당연히 입원 치료라든지 뭐 신경과라든지 다른 과와의 협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대학병원 진료를 저희가 의뢰를 드리거나 환자분들에게 권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모두 다 대학에 가셔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이런 진단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요 기관 침범이 없거나 잘 조절되는 경우에는 사실 반드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또 아니기는 합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전신 침범도 보시면 비슷한데요. 어떤 혈액의 침범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폐질환, 그리고 신장의 이상이나 혈관염, 림프종 등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율을 보시면 모든 환자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쇼그렌 증후군이라 하더라도 너무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중증의 이제 그 합병증이 있는 경우, 혈관염이나 림프종 같은 경우, 이제 항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그 케이스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 선생님과의 협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신 홍반 루푸스 환자분이셨고 여자 62세 환자분이셨는데요. 평소에 복용 중인 약을 보면은 환자의 루푸스 활성도가 그닥 높은 환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복시로 오셨어요. 갑자기 생긴 복시로 오셔서 이런 경우에는 중증의 루푸스 환자가 현재는 아니다 하더라도 안과와 신경과에 협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당일날 의뢰를 해드렸고 신경과에 입원을 하셔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검사를 또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관절 초음파, 그리고 이제 뭐 골다공증 검사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류마티스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고, 또 대학병원에서 이제 관절 초음파 하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병원들도 있고, 또 담당 교수님이 직접 해주시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의원에서 빠르게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대기가 좀 긴 경우들이 요즘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CT, MRI, 뼈 스캔, 펫과 같은 이제 특수 장비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는데요. 아까 여러 기관 침범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루푸스 환자라든지 경화증 환자가 폐 엑스레이를 뭐 환자가 증상이 약간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촬영을 해봤더니 폐섬유화가 의심이 되더라. 이럴 때 이제 폐 CT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진단을 위해서 CT가 필요한 경우가 아주 초기에 그다음에 엑스레이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 천장 관절염이 아주 초기인 강직성 척추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조금 더 뼈의 표면을 잘 볼 수 있는 CT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CT를 찍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제 의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MR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도 강직성 척추염 아주 초기에 뼈가 아직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때 천장 관절의 염증을 보기 위해서 MRI 검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뼈 스캔 같은 경우는 뭔가 관절염인데 좀 특이하다. 이게 정말 관절염인지 또 다른 뭐 암과 같은 질환에서 생길 수 있는 또 뼈를 침범하는 어떤 질환의 경우에 감별을 할 때 저희가 뼈 스캔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실제로 어디까지 이 관절의 염증이 이제 침범된 건지 퍼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 또 뼈 스캔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PE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암 환자 같은 경우에 또 종양을 감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혈관염 같은 경우도 혈관염을 진단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검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CT나 MRI, 뭐 뼈 스캔, 펫과 같은 검사 장비들이 워낙에 이제 공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이 검사를 하기 위한 차폐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의원급에서는 사실은 쉽게 이 장비들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환자가 이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 이런 검사들이 필요할 때는 또 그 검사 장비가 있는 곳으로 환자들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거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좌측의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송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강직 척추염 환자에서 천장관절염을 뚜렷하게 보기 위한 CT고요. 우측의 사진은 통풍 환자에서 듀얼 에너지 CT라고 해서 이제 진단이 통풍 진단을 뭐 모두 이 덱트라는 CT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진단이 어려운 케이스가 아주 드물게도 있습니다. 통풍이 확실한지 알고자 할 때. 그리고 반대로 통풍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통풍이 아닌 것이 오히려 더 의심될 때 간혹 감별 진단을 위해서 찍을 수 있는 덱트 같은 경우도 CT를 활용한 검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침범이 있는 경우 CT가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에 물이 차거나 그리고 장에도 물이 찰 수 있거든요. 이 두 케이스는 이제 두 분 다 루푸스 환자분의 사진인데 이런 이제 장막염이 있을 때도 CT가 필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이제 근육염 환자분이신데요. MRI를 찍어서 어떤 근육에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염증이 심한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MRI와 조직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 케이스고요. 이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 침샘의 조직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마름이나 안구 건조가 심한 이 쇼그렌이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에서 자가항체가 음성인 경우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오신 환자분 케이스기도 한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근염이 뭔지 모르실 때가 많아요. 근육이 그냥 아프고 힘이 없고, 이렇게 그냥 뭐 근육이 좀 피곤하고 뭐 이런 분이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일단은 의원이니까 빨리 진료가 가능하고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종 진단은 사실 이게 꼭 조직 검사가 필요한 그런 질환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조직 검사를 위해서 대학병원으로 저희가 의뢰를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염의 경우에 진단적으로도 필요하고 혈관염이 얼마나 이제 심하냐 이런 걸 보는데도 펫CT라는 것이 이제 진단적으로나 활성도 평가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남자 34세 환자분이셨는데 갑자기 생긴 이제 우측에 손목 통증 때문에 관절 주사를 맞았는데도 호전이 없다 해서 오셨고요. 갑자기 생긴 이제 손목의 통증에 주사를 사실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것을 진단이 확실히 되기도 전에 이제 주사를 맞으시게 되면은 이 환자가 어떤 질환인지를 찾아내는데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통증이셨는데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는 임상적으로 많이 거리가 있어 보여서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해 봤더니 이 환자는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이제 의심이 되는 상태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염증성 요통을 별로 호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CT와 MRI를 찍어보니까 액티브하진 않은, 그러니까 급성의 어떤 소견이 MRI에서 보이진 않았지만 만성적으로 비활성 상태의 천장 관절염이 있어서 이분은 이제 강직 척추염으로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중간에 또 나머지 강의들을 이어서 하고요. 지금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셔서 질문을 한번 쭉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먹이는 맘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영양제는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 질문 저희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에 정말 딱 좋아서 치료적인 도움을 크게 드릴 수 있는 영양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확실하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잘 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영양제를 더 드셔서 뭔가 도움을 좀 더 받고 싶다 하실 때는 이제 꼭 필요한 영양제라고 한다면 비타민 D가 되겠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동반돼 있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칼슘제 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해서 MTX를 기본적으로 드시는 환자가 사실 많기 때문에 엽산에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비타민 B 그 중에서도 이제 엽산은 사실 MTX를 드시는 환자들은 거의 다 복용은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간혹 결핍이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 그런 보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콘드로이친부터 또 많은 걸 드시고 오시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시라면 원래 본인이 드셔야 되는 약 개수 자체가 이미 4개, 5개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위장장애나 이런 걸 유발하는 면에서도 영양제는 사실 보충하시는 거를 특히 질환이 많이 심할 때는 조금 피하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리고요. 질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약의 개수도 좀 정리가 됐다. 그런데 이것도 좋다고 하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데 난 좀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사실 한두 개 정도 같이 병행해서 드셔보시게 하기도 합니다. 또 담당 선생님한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과 이게 상호작용이 없거나 괜찮을까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제 이런 약은 약간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것들은 그러니까 면역력에 좋다라고 하는 약들이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면역력에 좋다라는 영양제가 오히려 자가 면역성도 같이 올려서 염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간혹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좋지 않은 걸 안 드시는 것이 더 사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영양제를 누가 사왔다, 이렇게 선물 받았다, 이게 먹어도 될까 궁금하실 때는 지금 진료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의논을 먼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읽어보면 김반마리님이시고
대학병원은 예약도 오래 걸리고 대기 시간도 길다는데 치료 시작이 늦어져도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초기에 치료를 서두르는 게 중요한가요? 네, 이거는 사실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류마티스 질환 같은 자가 면역 질환들은 치료 시작이 빠를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병원 예약 기다리면서 계속 질환이 악화되고 염증 정도가 심해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빨리 진단을 하고 초기 치료를 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아까 뭐 그게 초기 치료에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다음 단계 치료를 받는다라고 쳐도 반드시 초기에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써야 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이제 좋은 것이 류마티스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학병원 뭐 예약하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그래도 가능하면 류마티스 의원 가셔서 진단도 좀 빨리 받으시고 치료 시작을 할 수 있다라면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류마티스 내과 의원 원장님들이 진료를 진단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실 테니까 진단을 빠르게 받고 약물 치료도 초반에 빨리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이어질 강의에서 생물학적 제재나 이런 언급을 드릴 텐데 생물학적 제재를 저희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기본 치료가 일정 기간 돼야지만 보험으로 또 생물학적 제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안 하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일단 빠른 진단과 항류마티스제의 빠른 치료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님 병이 악화되거나 약의 부작용이 생기면 의원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가요? 네, 이제 바로 조치를 당연히 바로 하는데요. 결국 모두가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중증의 부작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자의 어떤 그런 바이탈 사인, 그러니까 뭐 혈압이 떨어지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약물 치료로 특히 경구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원에서 조치가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병이 악화되거나 약의 부작용이 생긴 것이 경구약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바이탈 사인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입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에 도움이 필요하다. 다학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으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뭐 병이 악화되고 부작용 생기는 경우에 대부분은 사실 그 처음에 치료하고 계신 그 약을 처방받은 의원에서 조치가 사실 오히려 더 빠르게 가능한 경우가 되겠고요. 일부가 사실 대학병원 진료까지 필요한 경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치 못하게 생겨서 뭐 입원을 해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은 빠르게 의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먹는 약의 부작용이 생기면 처방받은 병원 가서 의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대학병원을 다니는 환자분들 중에 간혹 약을 드시고 어떤 불편감이 생겨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약물 조회를 하고 좀 저희 선에서 조절이 좀 필요한 약들은 살짝씩 조절을 하고 대신 이제 교수님들께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게 편지를 소견서나 의뢰서를 써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진료 때에 이어서 판단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니님 질문인데 대학병원에서는 임상시험 신약이나 최신 치료 기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 같은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건가요? 정말 저희가 바로 다음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강의로 넘어가서 소니님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니님 질문과 같이 사실은 이제 류마티스 영역은 의학 영역에서도 가장 빠르게 이제 의학이 발전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서 새로운 신약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임상 시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상 시험은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대학병원 위주로 임상 시험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미 나와 있는 질환, 이제 약들에 좀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뭔가 새로운 약을 내가 좀 경험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진료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실제 임상시험센터 같은데 이렇게 어떤 임상시험이 어느 병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안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할 때는 그런 대학병원 가서 교수님하고 또 의논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또 임상시험을 약간 이제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거나 약간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임상시험은 오히려 잘 통제된, 또 의사와 의료진들이 완전하게 항상 그 상태를 파악하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하게 새로운 약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같은 경우, 생물학 제제 중에서도 좀 신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대학병원에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치료가 필요할 때는 또 대학병원 치료가 필요하겠죠.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강직 척추염이 사실 20년 정도 대신 진행이 많이 된 강직 척추염 환자분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이제 생물학적 제재나 이런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환자의 염증 수치가 아직 여전히 높고, 그리고 1년에 서너 번의 재발성 포도막염을 겪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 이미 뼈들이 다 이렇게 구조적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뼈 스캔을 봤을 때 아직 활성을 보이고 있는 관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제재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했던 환자입니다. 생물학적 제재라는 것이 그러면 꼭 대학병원에서만 쓸 수 있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류마티스 의원에서도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하는 병원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따라서는 몇 가지의 약들은 사용을 할 수 있고,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적 제재, 특히 임상시험은 개인 의원에서 하시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당연히 저희가 의뢰를 드리는데요. 대학병원으로 의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 정형외과 병원에 전문 이제 파트가 있는 경우, 이제 수부 같은 경우에 수부 전문 선생님이 있는 경우에 그쪽으로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했는데, 남자 30세 건성관절염 환자분이 손가락이 아파서 오셨는데요. 한 2달 전에 이제 개수구를 손으로 이렇게 청소하면서 생긴 이제 감염으로 항생제를 한 2달간 치료하셨는데도 호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정형외과 접근도 중요하지만 감염내과 교수님하고 2달간 썼던 항생제가 왜 안 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과적 평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 이제 남자 31세 통풍 환자분이시고요. 굉장히 젊은 환자분이시고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이제 통풍 결절이 매우 심한 상태로 오셔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이제 류마티스 전문의가 있는 2차 병원이라면, 정형외과 선생님이 계시고 류마티스 전문의가 있다 이러면 그 2차 병원에서 하셔도 될 것 같고, 대학병원으로의 전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류마티스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위험의 중증 환자가 되겠고요. 약제 반응이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 그리고 심장이나 신장 폐,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계, 이런 중요 장기를 침범한 환자, 그리고 이제 다학제 협진, 아까 이제 어떤 안과나 신경과 협진이 필요한 경우, 감염내과에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염이나 혈관염, 암성 질환과 같이 조직 검사가 진단에 꼭 필요한 환자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좀 희귀한 류마티스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적인 접근이 워낙 드물다 보니까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도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류마티스 내과 의원에서 진료가 적합하겠다 생각하는 환자들은 일단 약물 반응이 양호하고
경과가 안정적인 환자, 또 합병증이 없는 환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약물 조절에 중심을 두고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상태에서 우리 집과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기 시간 부담이 적은 내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과 의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급성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뭐 진료를 받고 있고 뭐 잘 조절이 되다가도 류마티스 질환들의 특징들이 갑자기 증상이 나빠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악화가 갑자기 생겼을 때 대학병원은 예약을 하더라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실 때는 오히려 이제 좀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류마티스 내과 의원에 가셔서 현재 발생한 급성 문제를 빠르게 대처를 하고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안전하고 그 이후에는 또 원래 다니던 대학병원을 가셔서 이렇게 치료하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을 때는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좀 이어서 봐드리겠습니다. 폴정님, 안녕하세요. 현재 페브릭 40mg을 한 알씩 170일 정도, 아마 6개월 처방을 받으신 것 같고요.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수치가 지속돼야 약을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반알씩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저희는 이제 170일 처방은 아니실 것 같은데, 아무튼 대학병원에서 이제 6개월 처방도 덜어 하니까요. 지금 이제 환자분의 요산 수치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결절이 없는 환자들은 이제 6 미만, 그리고 결절이 동반된 환자는 5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끊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요산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콩팥 기능, 간 수치, 그리고 환자가 이제 체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이제 대사 질환의 여러 팩터들을 같이 평가를 하는 편이고,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류마티스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이 환자가 이제 약의 어떤 순응도가 매우 좋고 매일 잘 드시는 환자에서 목표의 요산 수치를 이제 과달성한다. 제가 아까 6 미만, 5 미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6 미만을 목표로 하는 환자가 요산이 한 3 정도 돼서 오신다. 그런데 환자가 매우 약도 잘 드시고 계시고 여러 대사 증후군의 팩터들이 좋다. 이럴 때는 이제 40ml를 20ml로 줄여봅니다. 20ml로 줄여서 저는 보통 이제 한 3개월 정도 추적 관찰하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이 수치가 여전히 유지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요. 가도 이제 왜 다른 대사 지표들도 다 같이 보냐면은 요산만 보고 줄인 경우에 환자의 대사적인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약을 줄여놓으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단 내려가듯이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페브릭이 이제 지금 한국에서 40ml가 최소 용량이기 때문에 40ml를 반으로 쪼개서 20ml로 처방은 하고 있고, 20ml를 또 10ml로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HLA-B5801이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해서 이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자이로릭으로 이제 더 저용량의 약한 약으로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사실 주치의 선생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간혹 환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직접 측정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내가 매우 낮아서 알아서 미리 감량을 해버리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궁금해서 측정을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감량은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 약을 끊는 건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약을 끊을 수 있는 환자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매우 드물고, 제가 가끔 환자분들한테 이제 거의 반농담 삼아 환골탈태를 하셔야 된다고, 거의 딴 사람 돼야지 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만큼 이제 다른 대사 지표도 다 같이 좋아지셔야지 사실 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 희망을 좀 낮추는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완전히 사람이 변하더라도 못 끊는 경우가 많은 게요. 요산, 그러니까 통풍이 생기는 이유가 단순하게 내가 뭐 술을 많이 먹고
있고 대사 질환이 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뭐 육류를 많이 먹고 해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져서 생기는 거라면 또 오히려 또 가능한데 또 꽤 많은 포션의 환자분들이 배출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예 유전적으로 요산을 배출하는 시스템 자체에 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요산 배출이 안 돼서 통풍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그런 경우는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약을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농담처럼 사실은 오히려 그냥 이거를 영양제다 생각하시고 그냥 쭉 드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수치에 도달했는지 또 다른 것들이 괜찮은지 해서 서서히 줄여보시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완전히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을 드셔도 수치가 괜찮다 하면은 중단을 고려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은 끊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하고 담당 선생님과 함께 의논하셔서 이제 계단 내려가듯이 분명히 내려가실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태우 재밌게님께서 류마티스 환자가 육류의 섭취, 카페인 그리고 올해 정말 더웠는데요. 더운 여름이 악화 요인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육류 섭취가 무조건 악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간혹 이제 류마티스 진단을 받으시고 채식만 하고 오시는 환자가 가끔 저도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근감소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에도 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육류 섭취가 무조건 악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 드시는 경우가 되겠죠. 뭐 소량의 카페인 섭취는 환자분들이 커피 한두 잔 먹어도 되냐 물어보시면 뭐 기호식품이니까 한두 잔 정도는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요. 올해같이 더운 여름이 악화 요인은 사실 어떤 질환도 다 컨디션 유지가 사실 어떤 지병이 없는 환자도 사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류마티스 환자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계절적으로는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조금 날씨가 추워질 때 좀 악화되시고 저희가 아무래도 겨울에 환자들이 좀 더 중증의 환자가 늘고 환자도 많고 그렇긴 합니다. 뭐 큰 영역에서 류마티스 중에서 뭐 루푸스라는 질환은 조금 더운 여름에 그 자외선에 노출이 됐을 때 질환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좀 나빠질 수 있을 것 같고 통풍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너무 덥고 땀이 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또 통풍이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엠써니9514님, 손발이 저린 말초신경염이 왔을 경우도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환자분에서 말초신경염이 동반이 됐다 할 경우에 손발이 저린 어떤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염이 약물 치료로 가볍게 조절을 해드릴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고요. 그런데 어떤 이제 신경 전도 검사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할 환자 그리고 이제 신경과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발이 저린 말초신경염이 아주 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대학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강아지 가족 TV님, 안녕하세요. 류마티스 진단 후 MTX랑 스테로이드제, 소염제 등 한 달 반 정도 먹고 있는데 발 염증 및 발바닥 통증이 줄지 않는데 약을 먹으면서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막 약을 시작하셨다면 엠텍스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고 한 2달에서 3달 정도 꾸준히 드셔야 약효가 비로소 이제 최대치가 나오는 약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고 약 드시면서 상당히 조금 좀 느리다, 반응이 느리다, 좀 진한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단받고 약 처음 시작할 때 초기에 조금만 인내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한 달 반이면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약을 조절해 가면서 당연히 좀 효과를 기다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특히 발바닥 통증은 사실 약물의 치료가 좀 굉장히 잘 안 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부위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냥 단순히 발염증, 발바닥 통증인지 이제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질병 활성도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인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따라 약을 당연히 똑같은 약을 계속 쓴다기보다 용량을 좀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한 달 반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염증이 너무 조절이 되지 않고 좀 통증이라든지 이게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린다면 약을 조금 더 추가를 이제 드마드 제제, 항류마티스 제제를 추가를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요한 님이 이제 정형외과 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마 하루에 2번 정도 복용하고 계신 것으로 봐서는 아마 진통소염제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1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데 계속 복용해도 괜찮을까 물어보셨는데 아마 진통소염제를 저희 류마티스 내과나 정형외과나 1년 정도 복용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 경우는 일단 환자분의 간 기능과 콩팥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 환자분의 기저질환에 특별한 것이 없고 신장의 기능이 괜찮다 판단하셔서 아마 1년 이상씩 처방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마 실시간 질문은 여기까지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저희가 또 출연했을 때 궁금하신 내용들 물어보시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드리자면 류마티스 질환을 어디서 진료받아야 할까? 류마티스 내과 의원이냐, 대학병원이냐?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꼭 여기로 가야 하고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도 대학병원에 도움이 필요하고 대학병원 선생님들도 류마티스 내과 의원의 어떤 이제 즉각적인 도움을 또 받으셔야 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아까 저희가 알려드린 몇 가지 중증의 경우에는 의뢰를 하는 경우 이래서 내가 대학병원 진료를 지금 권유받는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학병원 환자분들도 아주 어떤 급하거나 또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근처 류마티스 내과 의원의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제 여러 이유 중에 또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내과 분과 전문의가 매우 적고 급속도로 더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제 효율적으로 이 두 1차, 2차, 3차에서 기능을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의뢰를 해서 좀 중증 상급기관에서 진료를 봐야 할 환자들이 사실 안 가시겠다고 하실 때도 참 난감하고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옮겨버리시는 경우도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의 환자들이 사실 이용을 해야 할 여러 시간과 어떤 의료진의 인력을 또 그렇게 이제 뺏기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늘 이제 긴 시간 강의를 통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런 경우 의뢰를 하고 또 궁금하실 때는 이런 경우 찾아오셔도 되고, 대학병원 교수님들하고도 이런 경우에 개인 의원으로 조금 옮겨도 되겠는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제 진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한테 다니다가 좀 악화되면 저희가 의뢰드리고, 또 거기서 급성기가 좀 다 조절되면 다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신약을 쓴다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생물학 제제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거기서 계속 다니시기도 하고, 반대로 대학병원 다니시다가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 갑자기 관절이 붓거나 그래서 저희 주사 치료 같은 게 필요하실 때는 또 거긴 이제 대학병원은 바로 가시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의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디 하나가 딱 정해졌다기보다 서로 이렇게 이제 의뢰 시스템이죠. 이 대학병원의 1차, 2차, 3차의 시스템을 잘 우리가 이용해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월요일 다들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라이브 들어오시고 좋은 질문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